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이완구 총리가 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전 총리가 돼버린 이완구 의원은 70일간의 총리직을 마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는데요. 정치권, 특히 여권은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로 한숨을 놓았겠지만 문제는 이 전 총리의 사퇴가 내일 있을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가 성완종 리스트 문제에 일단락을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내일 있을 재보선에 나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기에 이 재보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여권은 지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보선과 성완종 정국, 이 복잡한 방정식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이제 내일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촌철살인 헤드라인인데요.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안 물어보면 우리 작가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촌철살인 헤드라인 첫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이완구 총리 퇴임식 이것을 지나칠 수 없을 텐데요. 일단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제목이 이런 겁니다. 이 총리 취임 70일 만에 쓰디 쓴 퇴장. 할 말 많지만 여백 남기고 떠난다. 69일간의 사정총리 이런 제목들이 달렸습니다. 예. 일단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박 대통령은 어제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퇴임식을 가졌는데요. 예상대로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고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좀 억울하다. 이런 점을 시사해 보이는 거죠. 어쨌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69일 두 번째 최단기 총리가 됐다고 합니다. 70일이 아니군요. 69일이라고 주장하는 언론도 있고요. 예. 네. 앞에서 전 70일이라고 했는데 네. 큰일 날 뻔했네.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예. 네. 아유 참. 근데 제가 안타까운 측면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요. 이완구 총리 물론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지만은 이완구 총리를 어쨌든 본인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만두기 전에 한 번 만났더라면 모양이 어땠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완구 전 총리도 사실 본인도 억울한 게 있을 텐데 한번 대통령이 한번 만나주는 것도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사과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나름 뽑아본 헤드라인은 사표는 즉각 수리, 사과는 글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의 건강 문제로 어쨌든 이 총리 사회 수용에 며칠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어제 어쨌든 즉각적으로 수리를 했었죠. 일단 검찰 수사에 부담을 덜어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국민들의 관심은 사표 수리는 어떻게 보면 예정돼 있었던 거고 더 큰 관심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였을 텐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정치권과는 달리 이 청와대 기류는 전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이렇게 계속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내일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이 유감 표명 여부나 그 수위가 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통령이 많이 좀 편찮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편찮으신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그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전 사실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에 속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국가 기밀을 그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는 좀
이례적이라는 걸 넘어서서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나라건 이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정말 기밀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실시간 브리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공식 일정을 취소해야 되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는 게 그동안 일반적인 관행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우 청와대 대변인 너무 친절합니다. 이 과로와 만성 피로로 생긴 위경련으로 복통이 일어났고 인두염으로 지속적인 미열도 있다. 이렇게 이틀 연속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성환종 리스트 때문에 지금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참 딱한 것은 김무성 대표 또 유세 현장에서 이 대통령이 고산병으로 아프시다면서 힘을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서요. 예. 더 오해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요. 이 너무 자세한 얘기 그냥 이 순방 중에 네. 그 피곤이 누적이 돼서 좀 쉬실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내가 정도는 모르겠는데 좋죠. 네. 무슨 위경련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인후두염에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무슨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처방받는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 전 여태까지 살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대통령이 아프다는 건 처음 들어봐요. 어쨌든 예전에 그 고령으로 항상 김대중 대통령 예. 건강관계가 항상 그 언론의 이슈였긴 했는데 관심사항이었는데 그때는 기자들이 물어봐도 거의 언급을 자제했었습니다. 심지어 그죠. 그때도 많이 편차신 적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열린 청와대가 되려고 그러나? 참나. 너무 열려있는 예.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무슨 전직 대통령 무슨 미략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이 제목은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보도가요. 예. 형님 라인 전직 대통령 수사 안키로 미략 이런 제목을 오늘 일면에 달았습니다. 예.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추북일 당시 MB 캠프의 정책기획팀장을 맡았었는데요. 이 추북일 나중에 청와대 이 비서관이 됐습니다. 이분께서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이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두 사람 간에 한 라인이 만들어진 거는 지난 2007년 10월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른바 형님 라인에서 논의된 것은 특별 사면뿐만 아니라 BBK 사건 그리고 노 대통령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조율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특별 사면이나 이런 거는 약간 격가지였고 사실은 이제 BBK나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하지 말자 서로 협약을 맺었다라는 게 인터뷰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미략은 이 광우병 논란에 따른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곧 파기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바로 그래서일까요? 이 MB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이 박연차 게이트에 대해서 전면 수사에 착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인터뷰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적 의혹이 지금 그 특별 사면 때문에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 아베 얘기 좀 끝에 하죠. 이 아베 이거 참 아베가 참 저는 아베 얘기만 나면 할 말이 없어져요. 네. 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할 말이 또 없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일단 한국일보 이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일본 약삭 빠른 과거사 여론전 미국서는 먹힌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베 총리의 노림수가 어떤 건지 분석 기사들이 참 많은데요. 네. 일단 단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이 일본이 미 정계 거물을 홍보대왕으로 고용하는 등 여론전을 지금 치밀하게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당장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이 기사가 올라간 직후에는 할머니를 동정하는 그런 댓글이 주류를 이뤘지만 예. 곧 친일본 성향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몰려와서 전체 댓글의 70%가 그 할머니와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 뭐 안보 참. 분야뿐만 아니라 여론전까지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아베 총리 뭐 뒷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피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어딘가 캥기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실은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처럼 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라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상 누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베 정권의 극우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그것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우방이고 동맹이고 다 떠나서 우리가 좀 똑똑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촌철살인 헤드라인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품남녀의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명품남녀 참 오래도 써먹는다고요? 네, 한 30만 년 정도 더 해먹으려고요. 그런데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23회 연천 구석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명품 자녀들에게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역사 교육의 기회. 데이트 장소를 찾는 명품 남녀들에겐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명품 중에 명품 연천 구석기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4인 가족 바비큐 체험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에서는 바로 내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여당의 수석 대변인 입장 들어보고요. 야당의 수석 대변인 입장 3부에서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죠.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외곽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길 경인로에 부분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류나들목에서 고척교, 유로 구로역에서 영등포역까지 부분 더딘 흐름이고요. 국회대로는 대부분 원활한 편인데요. 도심 쪽으로 양동초등학교에서 홍익병원 구간 짧은 구간 정체입니다. 양화로나 신촌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도심 방면으로 서교동 4거리에서 홍대 입구역, 창천 3거리에서 신촌 교차로, 웨딩타운에서 아현 교차로 구간 정체고요. 성산로는 성산 2교에서 연희 교차로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통일로가 도심 쪽으로 홍제 3거리에서 독립문역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염천교 4거리 구조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의주로 지하차도가 현재 편도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으로 번갈아 통행시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있을 재보선에 대한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영우입니다. 재보선 이제 하루 남았네요. 예? 네. 예. 아유, 힘드셨죠? 예? 이번에 정말 아주 긴 레이스인데요. 그죠? 예, 아주 네. 힘들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뭐 지역에 가서 계속 숙식도 하고 많이 이렇게 좀 했는데 아무튼 이제 지역 주민의 그 선택을 기다려야죠. 예,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과? 예, 사실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악재 속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뭐 총리가 낙마까지 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뭐 정치적인 구호나 이 거대 담론 이런 것보다는요, 그 지역 주민의 그 민생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지역 일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지역 일꾼론으로 이제 여태까지 계속 열심히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영종도 강화도 그 연육교 건설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관악구의 뭐 낡은 아파트 재건축 문제, 또 성남 중원구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철 유치하는 사업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지역 일꾼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그 원칙하에 열심히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서구, 광화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광주 여기는 절대로 뺏길 수 없는 지역 아니겠어요? 각 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저희야 뭐 뺏기고 싶은 지역이 한 군데도 없죠. 아 물론 네. 그렇습니다만 특히 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아무래도 이제 인천, 서구, 강화을은 전통적으로 좀 우리 여당세, 예. 여당 지역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예.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저희가 또 승리를 한다면 예. 그건 또 어느 정도 좀 상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어느 한 군데 소홀하지 않고 좀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좀 다해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완구 전 총리죠. 이제는 전 총리의 사퇴 말씀하셨는데 내일 있을 재보선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로서야 뭐 좋은 일은 아니죠. 어쨌거나 그 이완구 전 총리의 법적인 잘잘못을 떠나서 이 성완종 파문으로 인해서 우리 정치권, 특히 이제 우리 정부 여당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걸 계기로 성역 없는 그 검찰 수사도 해야 되겠고 또 정치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자성과 함께 자기 성찰과 함께 또 새로운 출발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그 정치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 또는 어떤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아서 자꾸 국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정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저희는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제가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완구 전 총리의 이임식 전에 대통령이 잠깐이라도 좀 만나봤으면 어땠을까? 이완구 전 총리를요. 예? 예. 아무래도 본인이 이거 뭐 사과 문제 별도로 해가지고 그게 또 좀 인지상정이 아닐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예? 네, 근데 뭐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그 건강상의 좀 이유도 있었고요. 예. 또 자칫 또 이제 검찰의 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예. 또 이 총리를 만나는 것도 또 부담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영우 수석 대변인께서 이제 그 말씀하셔가지고 여쭤보는데 원래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청와대에서 너무 상세하게 위경련 일어났고 거기에서 다시 후두염으로 가가지고 미열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건 아주 이걸 이례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거. 글쎄, 관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돌아오시자마자 여러 가지 또 대통령의 뭐 대국민 입장 표명이라든지 또 만약에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된다든지 못할 예정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한 정치적인 오해, 선거 앞두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아마 미리 선제적으로 좀 그렇게 얘기가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편찮으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너무 자세해요. 예? 그래서 좀 이거는 사실 국가 기밀적 차원인데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거는 그냥 조금 뭐 여행 같아서 감기 몸살 기운 이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위경련에다 위경련이라 왜 위경련에 대한 정의도 좀 얘기를 하지. 그 오해들을 또 많이 하시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럴까요? 정치적인 오해 예. 선거 앞두고 아마 그런 걸 피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과 문제도 일부에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는 이유가 이 사과 지금 여야에서 대통령이 사과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자세한 설명이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글쎄요. 뭐 일단 이제 이완구 총리가 실질적으로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그 파문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당연히 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는 좀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시기가 당장 지금 귀국 후에 그 건강상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늦춰지더라도 그 입장 표명 정도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입장 표명은 총리가 일단은 지명한 총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거야 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그 지금 이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 문제요. 예? 네. 이 사면 문제 특별 사면이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특별 사면 문제 이거
이것이 지금 좀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갖거든요. 두 번씩은 네, 봤는데, 근데 여당은 이게 물타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물타기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한 정부에서 정권에서 두 번씩이나 특별 사면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인데요. 예. 이례적이라 그럽니다. 그게 처음 있는 일인데 그 두 번째 사면은 특히 그 법무부에서 네 번씩이나 이제 반대를 했는데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말에 이제 강행을 한 거죠. 예. 근데 이 점에 대해서 가장 모든 그 배경과 절차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문재인 대표세요. 왜냐하면은 민정수석도 했지만은 또 두 번째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 특별사면의 핵심 라인은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는 뭐 처음에는 이 대통령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업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은 법무부가 네 번씩이나 반대하는 그런 그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법무부 소관이라면. 예. 이것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하신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뭔가 잘못된 사면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문재인 대표가 여러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게 아니라 뭐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예. 하면은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역시 문재인 대표가 키를 가지고 계신데 이 문제를 자꾸 다르게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끝이 안 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정경유착 아닙니까? 국민들이 네. 가장 지금 그렇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면은 이렇게 잘못된 사면 인정하고 또 검찰 수사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금품 수사라든지 이런 것도 성역 없이 수사해가지고 사실이 밝혀져야 우리가 여기서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가 잘했든 야가 잘했든 또 여가 잘못했든 야가 잘못했든 이것은 정치권 전체의 문제지 결국 50보 100보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인지 이거부터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요, 지금 두 가지인데 특별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기회에 특별 사면을 아예 물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 좀 없애면 안 돼요. 이거 법의 형평성. 이거 요번에 아마 처음 아는 국민들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고 성완종 전 의장의 첫 번째 사면은 뭐 자민련의 요구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인 사면은 정치권 나눠 먹기고, 예? 경제인 사면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법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거고, 그래서 사실 법무부도 싫어하고 법조계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번에 아무튼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특별사면이라는 게 아마 원래의 취지는 여러 가지 또 민생 사범들 있지 않습니까? 예. 생계형 사범들. 예. 예, 무슨 뭐 정말 덤프 트럭 가지고 그렇죠. 예, 예. 무슨 생계를 꾸려가는데 면허가 취소됐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런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이런 분들 이제 뭐 특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있죠. 지금 이것이 너무 정치계, 정치권, 실세 또는 무슨 경제계 또 특히 이제 재벌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 사면 이게 지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그 정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하겠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 못하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걸로 이렇게 법안을 예전에 한나라당이 만들었었는데 예. 국회에서 또 본회의에서까지 통과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것을 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거부권 행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실효가 없게 됐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정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중에 야당 수석 대변인도 저희가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네. 똑같은 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셨습니까? 우리 김용우 대변인께서. 맞습니다. 예. 거기에 이상도 노무현편 형님 라인 전직 대통령 수상 기록 미략 이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서관을 지냈던 추부길 전 비서관과의 인터뷰를 실었어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예. 근데 이걸 보면은 이 노건평 씨와 이상득 전 의원 두 사람의 핫라인이 2007년 10월에 만들어졌고 여기서 논의된 것은 BBK 사건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련 조율 이런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완종 전 회장과 같은 사면은 격가지에 불과하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추부길 그 비서관 네, 일방적인 이제 인터뷰에 의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긴 나왔는데 네. 저는 또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관계자들한테. 예. 그 우리가 성완종 그 전 회장을 꼭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빚을 졌다면 당선인 시절에 말이죠. 당선이 됐으면은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있는데. MB 정권 하에서. 그럼요. 그죠? 이것을 예. 왜 위험 부담을 안고 특히 이제 대선 직후에는 그 노무현 정부하고 우리 그 당선인 측, 예. MB 측하고는 사실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죠, 관계가. 예. 왜냐하면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이양된 그 예. 상태 아닙니까? 이양이 아니라 바뀐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성완종 전 회장 구명 로비를 누가 했겠나. 다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어이없는 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의혹 서로 그 책임 떠넘기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친이와 마치 친노가 다시 무슨 한판 붙는 식의 이런 양상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예. 이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그리고 이것은 추부길 전 비서관의 네. 이 한 사람의 지금 인터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측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봐야 객관적인 되고.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속에서 바라볼 필요는 있겠죠. 네, 또 예. 추부길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MB 정부하에서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이에요. 예. 그 사법 예. 어떤 그런 처리도 됐었고 그래서 글쎄요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아무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까지 또 끝까지 선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시선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연결합니다. 신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본의 신용 등급이 내려가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단계 위가 됐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전체 20등급의 신용등급 가운데 6번째고요. 피치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신용등급 격차는 2단계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위, 아니 한중일 삼국만 치면 네. 우리나라가 제일 위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그 밑이 일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네, 일본이 떨어진 거죠. 예,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평가 기관에 하는 신용 등급으로 따지면 일본보다 위인데 일본 신용등급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피치가 이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고 재정 건전화에 대한 국가적인 의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이제 올해 10월에 소비세율 인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2017년 4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소비세율을 아무래도 올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예. 그리고 법인세 단계적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 걷는 일을 미루느라 이 신용등급이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2배가 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일본 신용 등급이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요? 언뜻 보기에 이제 우리는 신용등급이 내려가지 않고 일본이 내려갔으니까 기분은 좋을 수가 있겠지만 이 영향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 경제에 마냥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일본의 신용도가 낮아지면서 일본에 투자했던 다른 나라의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본과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신용 강등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 자금이 늘어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일본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무 이 문제가 국가 채무 문제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그 채무를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그래서 네네. 외부 이게 객관적인 지표로 따지면 신용급이 떨어질 사안이지만 실제로 일본 경제가 이렇게 위험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자체로 이 일본의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거나 뭐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예견되고 있던 효과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알바요. 이거 참 알바가 아르바이트의 약자 아닙니까? 근데 원래 아르바이트는 독일어로 노동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왜 시간제 노동을 아르바이트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전국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24%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까? 네,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이 올해 1분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15살 이상의 남녀 9,091명의 소득과 근무 시간을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 이게 제가 뭐 잘못 봤나 그랬어요, 지금. 예? 왜냐하면 알바생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생들이 얼마나 많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번 조사를 한 이 포털은 실제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받는 실질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했는데 말씀대로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근로시간이 60대 이상이 일주일에 31.5시간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 가장 많았고 40대, 50대가 이제 27시간 정도로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보다 알바를 더 길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장년층이 이제 은퇴 뒤에 영업이나 상담, 교육직 등의 아르바이트에 몰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20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주겠죠. 그래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진 것 아니냐는 반증으로도 볼 수가 있고 5, 60대 알바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르바이트 한다, 알바한다 그러면은 편의점, 식당, PC방 이런 자영업 이 소규모 자영업 밑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네, 대부분이죠. 예. 실제로 또 이번에 나온 통계에서도 이제 업종별로 아르바이트 소득을 나눠서 살펴보면 이 강사 교육 아르바이트가 시급 8,845원 그리고 영업이 7,889원 정도로 나타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르바이트 또 전체 아르바이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빙 주방 업무는 시급 5,963원으로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제한선인 5,580선을 이 통계에서도 이제 겨우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서빙이나 주방 아르바이트라고 그러셨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넘겼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뭐 정부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려면은 사실은 자꾸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임금 올려줘야 된다. 이게 소비를 이제 진작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최저임금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수가 살 수 있고 그래야지 어쨌든 디플레이션 얘기가 좀 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있습니다. 우선은 이 말씀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를 유도한 다음에 이제 소비를 많이 하면은 경제가 당연히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로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경제학자들이 조사했던 연구가 있는데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1달러 늘어나면 근로자 가구의 1년 소비 지출이 2,800달러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시급이 1,000원이 올랐을 때 1년 가계 소비 지출이 약 300만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원래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실업률을 올리는 팩트로 알려졌었는데 최근엔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만 7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또 영세 자영업자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섣불리 올리게 되면 고용주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반대론도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죠.